감성 교육과 대화.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입에 올리지 마라.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가족에게는 감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대처해 나가려면 최소한 한 번은 감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 속에 감정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한다. 감성에 관한 어휘력이 빈약할수록 무슨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 입을 다물 뿐만 아니라 귀를 닫고 눈을 감는다.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없으므로 벙어리인 것이며 자신의 감성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 없으므로 귀머거리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각할 수 없으므로 장님인 것이다. 감정들에 대해 이름을 붙여준다. 한 살 박이 플로리아는 장난감 블록으로 탑을 만들었다. 탑이 무너지자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팔에 안고 말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엄마는 알아.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얼굴 표정을 그대로 흉내내어 보였다. 어머니는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기에 훨씬 오래전에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아이가 방금 그에게 일어난 감성적 체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개념을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화가 난 얼굴 표정도 만들어 보였다.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통해 플로리아는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서서히 분노라는 것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느껴지고 동일하게 생겼다는 것을 배운다. 분노라는 단어가 하나의 특정한 표상과 결합되고 감정에 꼬리가 붙여진 것이다. 즉, 하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의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들의 느낌도 말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감성 영역은 수동적이 되어 능동적 어휘력에 비해 계속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머물 것이다. 감정에 관한 이야기. 어린 고슴도치 무크는 슬프다. 모든 동물들이 그의 가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크는 친구가 없다. 무크는 스스로에게 반항적으로 말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날 무서워라도 해야지. 그러나 어린 고슴도치가 자신의 좌절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링고라는 곰이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 남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널 화나게 할 뿐이고 적을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는다면 넌 외톨이가 될 거야. 무크는 친구가 없는 것이 자신의 외모 때문이 아님을 인식했고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이 이야기는 요토 이모토와 요토 야마자키가 쓴 어린 고슴도치 무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그림책은 많은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성적 이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놀려고 하지 않을 때 느끼는 상실감, 보복하고 싶은 욕구, 보복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 데서 기인한
혼란 등에 대한 감정들을 이 그림책은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고슴도치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양한 표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그림책은 감성에 관한 어휘력을 확장시켜준다. 특정한 하나의 표정은 기쁨이나 근심이나 분노 등의 특정한 단어와 결합된다. 아이들은 어린 고슴도치와 같은 어떤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에 대해 자발적으로 얘기하게 된다. 인물에 대한 감성적 체험은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유사한 느낌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 부모에게는 아이의 걱정과 실망과 바라는 것을 듣고 거기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아이에게는 감정에 관해 말하는 것을 배우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 부모는 아이가 말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대화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당신의 아이가 놀이터에서 규칙적으로 장난감을 빼앗기고 있고 당신은 아이가 그로 인해 남모르게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안다고 가정하자. 아이나 동물 혹은 당신 자신의 어린 시절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이야기를 당신의 아이에게 들려주라.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아이가 자신의 마음속의 느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수동적 청취. 부모가 주의 깊게 들어주면서도 그 즉시 부모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더 쉽게 자기 자신의 체험과 그와 관련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지 않고 암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눈짓이나 아이를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몸의 자세, 경우에 따라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신호로 부모는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할 수 있다. 토머스 고드는 자신의 책 수동적 청취로서의 가족회의에서 이러한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라, 전 오늘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어머니, 그래? 사라, 네, 비저 선생님이 저더러 너무 잡담을 많이 한대요. 어머니, 아. 사라, 그 늙은 폭군을 전 견딜 수가 없어요. 책상에 앉아 자신의 근심거리나 손주 이야기 같은 거나 하면서 우리가 흥미를 갖기를 기대한다고요. 얼마나 지루한지 엄마는 믿지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 사라, 그 선생님 수업은 정말 실증나요. 돌아버릴 지경이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한다 해도 그건 선생님 탓이에요. 그 선생님은 한마디로 정말 형편없는 교사라고요. 사람을 미치게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침묵. 훌륭한 선생님 시간에는 저도 잘해요. 하지만 비저 선생님 시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사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그 선생님한테 적응을 해야겠죠. 언제나 친절한 선생님만 걸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좋은 선생님보단 나쁜 선생님이 많죠. 그리고 제가 그 나쁜 선생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점수를 결코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침묵하면서도 주의 깊게 청취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마음속의 좌절과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어머니는 딸의 감정 표현에 아무런 의견을 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사라는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문제 해결의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이야기에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너 또 너무 떠드는 게로구나. 그건 네가 잘못한 탓이지. 네가 직접 선생님이 되지 그래? 이러한 반응은 자녀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차단한다. 자녀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다. 능동적 청취.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화로 이끌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는 또 하나의 적절한 전략으로 능동적 청취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술 이면에 숨겨진 감성적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부모의 감정이입이 요구된다. 다시 한번 고든의 수동적 청취로서의 가족회의를 예를 들어 대화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소냐, 저기 아빠는 도대체 예전에 어떤 여자가 멋지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빠의 여자친구들은 어땠어요? 아버지, 넌 남자애들 마음에 들려면 네 자신이 어때야 할지를 더 묻고 싶은 거지? 그렇지? 소냐, 그래요. 어쩐지 남자애들이 절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전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아버지는 딸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표현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여자애들에게 흥미가 있는지에 관한 대화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딸의 불안과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의 회의에 대한 주제인 것이다. 수줍음은 운명이 아니다. 사회적인 접촉에 대한 불안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국민의 반수가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타인에 대한 불안은 독일에서도 두 번째로 자주 거론되는 불안 요인이다. 베를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한 연구는 그런 종류의 불안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강하게 그런 불안을 경험하는가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51%는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35%는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16%는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종류의 불안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회피한다.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직되어 있다. 사회적 상황에 처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관찰한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불안한 물음들이 이어진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과민해 있는 걸 사람들이 눈치챌까? 옷은 어울리게 입은 건가? 내가 너무 큰 소리로 웃었나? 중간에 대화가 끊어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러한 강박적인 자기 관찰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진다. 자신의 불안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감추는 데는 대단히 힘이 든다. 바로 그러한 경직된 노력은 더욱더 서툰 행동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부추긴다. 이제 타인에게도 좋지 않게 느껴지는 그의 두려움은 대화를 막히게 하고 만다.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이다. 수줍음은 유전인가?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수줍음을 탔어요. 부모님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면 그치지 않고 울어댔죠. 베티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이제 성인이다. 공식 석상에서 열리는 파티에라도 참석해야 할 때는 그녀는 자주 변명을 대고 회피한다. 9살 된 다니엘이 어머니 마리에타는 말한다. 아주 어릴 때는 아이가 몹시 호기심이 많았어요. 주변의 새로운 것은 뭐든지 즉시 알아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학급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놀자고 말하는 것조차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그런 아이에 속한다. 수줍음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체험을 통해 타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있다. 1. 수줍음은 선천적인 것. 미국의 기질 연구학자 제롬 캐거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수줍음을 타는 성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태아보다 두드러지게 심장 박동이 빠른 양상을 보인다. 4개월이 되었을 때 물체, 소리, 냄새 등 감각적으로 인지한 것에 대해 다른 아기들보다 기계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인다. 낯선 상황에 처하면 다른 아기보다 많이 운다. 14개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심장 박동수가 평균치보다 높다. 캐거는 이러한 아이들을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아이로 분류했다. 그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새로운 상황에 처하자마자 오른쪽 뇌와 자율신경체계의 활동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초기 감각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핵이 그 상황에 적절한 정도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편도핵은 자율신경체계에 경계 신호를 보내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하는 식으로 불안에 대한 반응을 야기시킨다. 아이는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불쾌한 것으로 체험하고 불안을 느끼며 불편하고 불안정한 기분이 된다. 유아는 그들의 불쾌함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좀 더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안으로 움츠러든다. 또 다른 미국의 학자는 8월이나 9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수줍음을 타고날 확률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인은 신경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성숙하는 겨울철 몇 개월 동안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태아의 태반에 도달하여 선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도록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수줍음은 습득되는 것.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3분의 2는 그런 성향을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수줍음은 외부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과 일본, 대만의 공동체적 구조를 연구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비교문화 연구는 그러한 외부적 영향의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과 대만 응답자의 60%,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지 30%가 스스로 수줍음을 타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놀라운 차이점의 원인은 해당 국가들을 지배하는 교육 방식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원칙적으로 아주 따뜻하고 관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성장한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고무시킨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아이의 성공은 부모의 공으로 돌린다.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하면 부모가 인정을 받고 반대로 실패하면 아이 자신의 책임이다. 한 사람이 수줍음을 타는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므로 안정된 자긍심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수줍음에 대한 세 가지 처방은 가정의 따스함과 능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격려이다. 1. 따뜻한 가정 만들기. 수줍음이란 단어가 낯선 사람은 어린 시절에 많은 애정과 보호, 안락함, 지속적인 안정을 경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초 경험이 안정적인 자기 긍지를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최초의 대인 관계이다. 부모와의 경험은 일반화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투사된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쉽게 타인이 자신을 좋아하리라고 믿는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관심이나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2. 인정해주기.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다. 그들은 자신이 재미없고 별 도움이 안 되며 서투르고 매력 없다고 느낀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다. 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영리하지도 않고 특별히 매력적이거나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완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훌륭한 외모에 똑똑하고 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불안정하고 서투르게 보이는 사람도 알고 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화상을 갖는 것이 단지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과 결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은 맨 먼저 그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경험에서 온 반응을 토대로 자화상을 형성해 간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정의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기본 골격은 이미 형성된 다음이다. 부모로부터 많이 인정받은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신감을 갖는다. 부모로부터 칭찬받은 일이 드문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안으로 움츠러든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있다. 칭찬이 아이의 순수한 청취나
성취나 실질적인 진보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이로움보다는 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실제로 그만한 이유가 되는 일을 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칭찬을 남발한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자신의 능력을 비현실적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같은 연배들로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가 많다. 이들이 일에 임하는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은 어쨌든 모든 걸 할 수 있을 테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언젠가는 칭찬의 이면에 진정한 인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은 자부심도 자의식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적은 것이 그리고 더해서 진지한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이라는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3. 격려해주기. 수줍음을 타는 아이들의 부모는 과잉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과 영향에 관한 의문에 답하기는 간단하지가 않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아이가 수줍어하는 것인가? 혹은 아이가 수줍어하기 때문에 불안을 덜어주고자 부모가 아이 앞에 놓인 방해물을 일일이 제거해 주는 것인가? 언제나처럼 과잉 보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줍음은 불안의 한 형태이다. 불안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불안이 극복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체험을 해야만 한다. 비행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반복해서 비행을 무사히 넘김으로써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새로운 상황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만 수줍음을 타는 자녀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차가운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아직 그 상황에 맞게 성숙하지 않아 실패라도 한다면 불안은 가중될 뿐이다. 아이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상황을 찾거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살 박이 타마라는 엄마 없이는 한시도 다른 사람과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옆집 친구조차도 마찬가지다. 어머니와 헤어지자마자 타마라는 울고 보채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어머니에게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랬다. 타마라가 다시 한번 정원에서 옆집 아이와 놀고 있을 때 어머니는 타마라와 옆집 아이의 손에 아이스크림을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딸에게 엄마는 지금 잠시 집에 가는데 타마라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기 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술은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가 걸리든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타마라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 그렇게 해서 불안 상황은 시간적으로 명백히 한정 지어진 것이다.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